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오시느라 고생 많네요. 네,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이제 수업은 좀 우리로서는 좀 생소한 용어인데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수님은 양자 시스템공학과에 계시는 문세연 교수님이시고요. 잘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또 다른 아주 자랑스러운 연구소, 고온 플라즈마 응용 연구센터라고 하는 연구소가 우리 봉동에 있습니다. 봉동에. 그래서 거기에 센터장님을 맡고 계시는 이제 문세연 교수님이시고요. 아마도 뭐 여러 특허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거기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파악을 하고요. 또한 이러한 훌륭한 연구 시설을 우리 지역에서 많은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업에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북대 양자시스템공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문세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교수님께서 해주신 대로 이제 봉동에 이제 고온 플라즈마 응용 연구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그 수업에 대한 내용을 듣고 이제 전문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연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저는 원래 이제 물리학과를 나와서 그냥 기초 연구만 하다가 학교를 공대로 와서 보니까 제가 연구했던 것들이 또 산업화가 많이 될 수 있는 분야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11년 학교에 있으면서 기술 이전이나 학생 창업이나 이런 관련한 일들을 하면서 이쪽 분야에 또 공부를 제 스스로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대 공학이 굉장히 돈을 벌 수 있는 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쪽 분야를 공부하고 한 사례까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목을 좀 도전적으로 좀 이렇게 녹화될지 모르고 도전적으로 좀 지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그나이터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과 사업화를 위한 플라즈마 전공 교수의 역할, 이게 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담은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이그나이터라는 말은 이제 잘 아신 대로 부싯돌, 발화 점화제인데 이제 뒤에 이 이그나이터란 말을 제가 막 여기저기 마케팅으로 막 지금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그나이터란 말을 쓰면 제가 먼저 했다라고 꼭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진하고 이렇게 많이 다르지만 저는 이제 주로 플라즈마라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소스 개발과 응용, 그다음에 플라즈마를 평가하기 위한 진단, 그다음에 플라즈마를 이용한 표면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연구를 주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도 좀 근무를 했었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고온 플라즈마 연구 센터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이전을 했던 두 회사의 이제 CTO, 그다음에 기술 고문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구 관련해서도 플라즈마 관련한 연구들도 뭐 좋은 성과들도 좀 얻었었고요. 이제 먼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분야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플라즈마라는 거는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사실은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냥 ON 하면 켜지고 OFF 하면 꺼지는 어떤 툴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플라즈마라는 거를 학술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이제 물질의 상태가 있잖아요.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라고 하고 굉장히 지구에서는 자연스러운 상태죠, 이게. 그래서 물 아니면 얼음 아니면 기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기체에서 고체, 액체, 기체로 이제 상태 변화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열을 가하잖아요, 열이라는 에너지를 가하면 고체인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물인 액체가 끓어서 수증기, 기체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상태 변화라고 하고 이때 에너지들이 이만큼씩 필요해요. 이만큼씩 필요한데 만약에 기체에다가 더 많은 에너지를 계속 부어넣으면 어떻게 될 거냐. 기체가 점점 활발한 운동을 하는 기체가 될 텐데 어느 순간 되면 대충 한 10만 도 정도의 열을 가하면 상상할 수 없는 온도죠. 10만 도 정도의 열을 가하면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나 분자들이 이렇게 쪼개집니다. 쪼개져서 전자들이 원자에서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전자와 이온으로 얘네들이 이제 정기적인 성질을 갖고 공중에 막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상태를 우리가 플라즈마다라고 해서 물질의 네 번째 상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구상에서는 보면 0도, 우리가 추우면 0도 되잖아요. 그래서 얼음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0도 넘어가면 녹아서 물이 되잖아요. 충분히. 그 다음 100도 뭐 평상시에 100도를 우리가 느끼기는 어렵지만 조금만 에너지를 가하면 끓여서 수증기가 돼요. 그래서 얘는 지구상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근데 10만 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라즈마라는 거는 지구상에서는 부자연스러운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서는 플라즈마라는 걸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보니까 우주적으로 보니까 지구에 있는 고체, 액체, 기체가 오히려 특이한 상태다. 우주는 전부 다 플라즈마 상태다. 라는 걸 이제 그 공부하신 분들이 알게 됐어요. 태양이 수소 플라즈마 상태입니다. 완전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가끔 보는 오로라. 그 다음에 번개를 늘상 보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에 보게 되잖아요. 이런 번개 같은 것들이 플라즈마여서 우주적으로 보게 되면 아, 플라즈마 상태가 훨씬 많구나. 그러면 지구에서 우리가 플라즈마를 좀 만들어 보자. 그러려면 10만 도 이상을 가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화염의 개념에서 거의 한 3,000도, 4,000도 이상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 화염이라는 건 산소랑 결합하는 연소 과정인데 온도를 한 3, 4,000도 이상을 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0만 도라는 걸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열을 가해서는 플라즈마를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이 10만 도라는 온도를 좀 어렵지만 정기적인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10만 도는 대충 한 건전지 10개 정도 연결한 에너지예요. 우리 1.5V 건전지 10개를 연결하면 거기서 나오는 전기적 에너지가 한 15만 도 정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조금 다른데 15만 도면 야 건전지가 어떻게 버티냐 하는데 이제 에너지 개념에서 우리 에너지는 다 모양만 바꾸잖아요. 그 에너지 개념에서 건전지를 연결하면 쉽게 이 10만 도 이상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플라즈마를 전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전극을 2개 연결해 놓고 양쪽에다가 전압을 걸어요. 건전지로 전압을 걸면 살짝 존재하는 전자들이 이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막 운동을 해요. 가속을 하면서 우연히 공기나 기체랑 부딪히면 이 에너지가 10만 도 이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온화시켜서 이온과 전자로 만들고 이러한 일들이 이 전극 안에서 무수히 많이 일어나면서 전자가 엄청나게 급격히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상태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말해요. 그럼 이제 이거는 플라즈마 좀 어려운데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회식하러 가실 때 보는 네온사인 다 이 원리로 만듭니다. 네온사인이라는 그 유리관 안에 기체를 집어넣고 잘 안 보이지만 끝에 이렇게 전극이 2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가해주면 그 기체가 이온화돼서 플라즈마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가끔씩 아이들이 장난칠 때 거의 콘센트에다가 이렇게 막 손가락 집어넣거나 이렇게 뭐 이제 젓가락 집어넣으면 빠닥 하고 아야 하잖아요. 그때 빠닥 튀기는 게 이와 같은 원리로 플라즈마가 순간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즈마라는 게 만들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전원에다가 꽂아놓고 전극 2개를 대고 있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게 플라즈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라즈마는 금방 말씀드린 네온사인, 그죠? 우리가 이제 쉽게 만드는 네온사인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우주적으로 보게 되면 태양의 코어, 태양의 코로나나 항성간 물질이나 아니면 이제 번개나 오로라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플라즈마 상태로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 안에 전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전자들이. 그리고 이 전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이온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얘네가 막 결합해서 죽기도 하지만 그 전자 이온 상태로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유지가 돼요. 그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해요. 이러한 플라즈마는 보통은 이제 저도 이제 대중 강연을 가면 아이들이 플라즈마를 잘 알아요. 왜냐하면 만화 영화, 그 다음에 우리 뭐 SF 영화에서 보면 항상 싸움을 하다가 지면 마지막에 꼭 쓰는 무기가 플라즈마 빔 하면서 이렇게 이겨요. 그럼 그럴 거면 처음부터 쓰면 되는데 마지막에 써요. 아니면 플라즈마 쉴드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게임에서 뭐 빨리 갈 때 플라즈마 부스터 해가지고 아이들이 플라즈마를 훨씬 잘 알아요. 근데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플라즈마라는 이름만 들으면 우리말로 번역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계 기술 아니면 뭐 나사에서 외계인 납치해가지고 막 개발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생각보다 1800년대 이때 이제
윌리엄 크룩스라는 이 귀족이 이제 옛날에는 다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니까 귀족이 이 크룩스 자기가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아까 네온사인처럼 전압을 가했더니 빛나는데 그냥 이렇게 전구가 빛이 나는 것처럼 생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예쁘게 빛이 나요. 저도 그래서 이 분야를 하기 시작했는데 예쁘게 퍼지는 빛이 막 나요. 그래서 그거를 빛난다, 이렇게 퍼지는 빛이다 해서 글로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글로우 램프 이런 말을 처음에 붙였고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전자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전자의 존재를 몰랐어요. 핵이라는 것도 잘 몰랐으니까. J.J. 톰스라는 분이 이걸 가지고서 막 연구를 하다가 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굉장히 가벼운 뭐가 있는 것 같다. 플라즈마 연구를 하면서. 그거를 내가 전자라고 하자 해서 전자를 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1800년대, 1900년대 초까지 많은 분들이 플라즈마란 이름은 없었지만 얘를 가지고 연구를 막 하다가 이제 랑미어라는 미국에 있는 과학자가 야, 이거 재밌네. 연구를 하다가 근데 얘가 마치 이 틀 안에 가두어져 있는 유체 같으면서도 유체 같지 않은 좀 신기한데 얘가 마치 물처럼 움직이는 것 같다. 어떤 틀 안에 갇혀서. 그래서 그리스어로 어떤 틀이라는 단어를 따와서 플라즈마라는 이름을 얘가 붙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할 때만 해도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공부할 때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연배를 보면. 공부할 때쯤에는 사전에 플라즈마라고 찾아보면 이런 용어가 없고 혈장, 피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이제 적혈구, 백혈구 빼고 남은 맑은 액체. 이게 혈장이거든요. 얘를 플라즈마로 불렀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플라즈마 연구가 많아지니까 지금 사전을 치면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와요. 전기로 기체를 이온화한 물질의 상태. 그래서 이제 플라즈마라는 것들이 이때부터 이제 연구가 막 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가 왜 많이 됐냐? 전쟁이 날 때마다 한 번씩 과학기술이 점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이럴 때 이제 원자폭탄 만들고 더 강력한 거 만들어야지 수소폭탄 만들고 그 수소폭탄이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어서 핵융합이라는 걸 하자. 핵분열이 아니라 핵융합이라는 걸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핵융합을 무기가 아니라 에너지로 써보자 해서 요새 이제 뉴스에서 보신 인공태양이라고 하죠. 야, 무한 에너지인 태양을 지구에 가져와서 하자. 근데 보니까 태양은 플라즈마 덩어리야. 수소로 되어 있는 플라즈마 덩어리야. 그리고 얘네들은 태양이 크니까 중력이 워낙 강해서 기체들이 막 빨려들어가면서 자기들끼리 충돌하면서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내. 그거를 지구에서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이제 핵융합 에너지, 플라즈마를 이용한 핵융합 에너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야, 플라즈마가 여기저기 쓸 수 있겠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들고 계시는 반도체, 그러니까 핸드폰, 뭐 여기 뭐 디스플레이, 프로젝터, 하여튼 전자 소자가 들어가는 모든 이 그 공정, 전자 소자를 만들기까지의 공정에 지금도 플라즈마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간 적은 없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플라즈마가 산업 현장에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공 핵융합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플라즈마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데 온도가 엄청 높아야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고온 플라즈마라고 얘기해요. 온도가 엄청 높아서 고온 플라즈마.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온도는 낮지만 충분한 에너지가 있어서 내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태양전지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나노파우더도 만들고 쓰레기도 소각하고 램프도 만들고 디스플레이도 만들고 요새는 우주 로켓도 쏘겠다. 그러니까 로켓을 직접 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라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인공위성을 뭐 몇만 개를 지구에 띄웠다가 얘네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자세 제어를 해야 하거든요. 그때 추진할 때 쓰이는 게 또 플라즈마 추진을 씁니다. 그런 플라즈마 추진 아니면 이제 화성 간다. 장거리를 가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체연료, 액체연료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속도는 느리지만 계속 추진이 돼서 나중에 굉장히 빠른 속도가 다다를 수 있으려면 이런 플라즈마를 써야 한다라는 분야로 연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바이오 응용, 농식품 응용, 그 다음에 메디컬 응용 중에서 최근에 또 플라즈마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말로 잡다하게 다 써요. 그래서 이제 플라즈마 전공한 분들은 네 전공이 뭐니라고 하면 아, 저 플라즈마인데요. 아니 그거 말고 더 구체적으로 뭐니 하면 유행에 따라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요새 이제 반도체가 되게 핫하잖아요. 저는 반도체 플라즈마 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과제 따고 태양전지 쓸 때는 아 태양전지 플라즈마 합니다. 요새 바이오를 하면 아 바이오 플라즈마 합니다. 그러니까 다 쓰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저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런 플라즈마를 만들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산업 현장은 반도체 공정에서 제일 많이 쓰여요.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 반도체 공정에서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거의 소자 하나를 만들 때, 여러분들 이제 갖고 있는 소자 하나를 만들 때 90% 단계는 플라즈마 이렇게 플라즈마를 이용한 공정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줄 거냐라고 해서 이 플라즈마 소스 발생 기술이 다양하게 나뉩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DC를 걸 거냐, 로 프리퀀시를 걸 거냐, RF를 걸 거냐, 마이크로웨브를 걸 거냐, 여기에 자석을 연결할 거냐, 압력을 낮은 데서 할 거냐, 높은 데서 할 거냐, 얘를 굉장히 뜨겁게 만들 거냐, 차갑게 만들 거냐, 아니면 얘를 어디에 쓸 거냐로 이름들을 다 다양하게 부를 정도로 플라즈마 발생 장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럼 이러한 플라즈마를 만들어 놓고 대표적으로 어디에 쓰려고 하냐? 이거 좀 오래된 그림이긴 하지만 이런 반도체 칩 많이 보셨죠? 이런 거 어디서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새카맣게 돼 있는. 이건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칩을 몰딩을 한 거예요. 에폭시 몰딩을 한 건데 얘를 까보면 이 안에 칩이라고 얘기하는 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 칩이라는 거를 하나 자세히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막 거미줄처럼 막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엔 밖에 있는 신호들을 주고받아야 하잖아요. 밖에 있는 신호들을 이 다리로 주고받으려면 얘랑 연결이 라인이 도선이 연결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와이어 본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와이어 본딩. 그러면 실제 칩은 얘예요, 얘. 그럼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보면 이렇게 웨이퍼, TV 같은 데서 보셨던 이 웨이퍼에서 얘 하나가 얘예요. 웨이퍼라는 거를 실리콘 웨이퍼를 통해서 동일한 디바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동일한 디바이스를. 그래서 TV 같은 데 보면 웨이퍼가 가면 뭐 로봇가 가서 뭐 하나 쏙 빼갖고 옮기고 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 근데 얘를 이 디바이스 하나 자세히 보면 이 안에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얘를 보면 높고 낮고 깊고 뭐 이렇게 굴곡이 있고 하는 패턴들이 이렇게 막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을 어떻게 만드냐? 보면 웨이퍼 위에다가 뭐 실리콘 옥사이드라는 유전체도 쌓고 알루미라는 금속도 쌓고 그다음에 뭐 도핑도 좀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요. 층층이 올려요. 왜 이런 모양을 만들었냐면 얘가 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 정기적인 일을 해야 하니까 저항의 역할을 해라, 축전기의 역할을 해라, 뭐 인덕터의 역할을 해라, 뭐 다이오드의 역할을 해라 라고 해서 그 패턴을 여기다 심어 놓은 거예요. 아주 작게. 그래서 이걸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패턴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이제 패터닝이라는 공정을 해요. 요새 이제 뉴스에서 보셨던 뭐 이재용 그 회장이 네덜란드에 가서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한테 가서 뭐 EUV 장비를 제발 주십시오 막 이러잖아요. 줄 서서 막. 그러면 한 대 줄게요. 근데 2025년에 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배짱 부리는 그 광학 회사예요, 광학 회사. 리소그래피라고 하는 이 패터닝을 하고 나서 프로세싱이 진행돼요. 이런 패터닝 공정을. 그래서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가 이런 패터닝 공정, 프로세싱 공정,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뒤에는 패키징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쓰는 칩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앞단에서 일하는 거 이제 프론트엔드, 그 다음에 뒷단은 백엔드 공정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이거를 하려면 이 프로세싱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그림으로 보이지만 얘네들의 간격이 나노미터 단위예요. 나노미터. 그림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나노미터 단위예요. 이 두께가 나노미터 단위예요. 이런 나노미터를 서로 다른 물질을 막 쌓고 갑자기 또 구멍을 확 뚫고 해야 돼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할 수가 없겠죠. 드릴 갖고 할 수가 없죠. 그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봤더니 내가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쌓았어요. 나노미터 두께로 쌓았어요. 그리고 패턴을 만들어야 하니까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마스크를 이용해서 패턴을 만들고 나머지는 내가 날려버릴 거예요. 깎아버릴 거예요. 이게 깎아요. 그리고 필요 없는 마스크는 없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 패턴을 만들게 돼요. 요거를 패터닝 공정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이름이 증착, 이렇게 쌓아 올라간다 해서 디파지션, 그 다음에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액체를 이렇게 폴리머를 까는 거를 PR 디파지션, 그 다음에 아까 빛을 쏴가지고 패턴을 만드는 거를 리소그래피, 그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걸 깎아버린다 해서 우리가 식각이라고 하잖아요. 걔를 애칭. 그 다음에 이제 애칭했으니까 얘는 쓸데없는 놈이니까 지워버리는 걸 스트립 혹은 애싱이라고 불러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이 단계를 거쳐야 얘 하나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뭐다?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엄청나게 복잡한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걸 만들려면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서 이 과정을 거의 무한 반복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뭐 8대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핵심 되는 4대 공정을 보면 쌓았어, 패턴 만들어, 깎어, 날려, 그 위에 다시 쌓아, 패턴 만들어, 깎어, 날려, 이 과정들을 거의 무한 반복을 해요. 엄청나게 지내서 나오면 아까 말한 칩 하나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때 보니까 대표적인 증착, 애칭, 애싱을 다 플라즈마로 해요. 다 플라즈마로. 이게 왜 가능하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다른 뭐 분야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게 있잖아요. 반응. 반응에는 물리 반응과 화학 반응이 있어요. 그 물리 반응은 내가 이렇게 얘가 이동하잖아요. 운동과 관련된 거, 힘과 관련된 거. 이건 물리 반응. 화학 반응은 산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물이 돼. 이건 화학 반응이에요. 그러면 생물 반응은요? 하면 생물도 보면 그 안에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해요. 물리 반응. 아니면 화학 물질이 왔다 갔다 해요. 화학 반응.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반응은 저 바닥에는 물리 반응 아니면 화학 반응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통통통 때린다라고 하면 이건 물리 반응이지 제 표면에 있는 뭐 이 습기가 얘랑 때리는 동안 반응해서 얘가 부식이 되는 일들은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염산을 내가 산을 가지고 구리에다 이렇게 부리면 이게 구리가 녹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술 시간에 그런 걸 동판할 때 많이 하는데 이거는 순전히 화학 반응이에요. 근데 내가 염산을 세게 던진다고 해서 얘가 세게 날라오니까 깎여야지 하고 깎이지 않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물리 반응 아니면 화학 반응밖에 없어요. 근데 플라즈마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얘가 이제 플라즈마 발생 장치 중에 하나인데 플라즈마를 이쁘게 만들면 이 안에 원래는 굉장히 안정한데 플라즈마 안에서 깨져가지고 굉장히 불안한 애들이 많아요. 굉장히 불안한 애들이. 그걸 우리가 화학종 혹은 레디컬이라고 불러요. 얘네들은 빨리 누구랑 만나서 화학적으로 빨리 반응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이제 우리 메탄이라는 가스가 있습니다. CH4라는 메탄이라는 가스가 있는데 얘는 놔두면 그냥 메탄으로 계속 있어요. 그래서 얘가 온실가스잖아요. 메탄으로 있어요. 얘는 화학 반응을 안 해요. 여기 있으면 그냥 메탄이에요. 나무랑 뭐 철이랑 만난다고 뭐 반응을 안 해요. 너무 안정되니까. 근데 그 메탄이 플라즈마 안에 들어가면 이제 CH4인데 얘가 플라즈마 안에 들어가면 뭐 이온화도 되고 전자도 만들지만 얘가 CH3, CH2, CH, C 여기 이제 각각 H가 생기겠죠. 이렇게 분해가 돼요. 분해. 이런 애들은 엄청 불안해요. 불안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누군가랑 만나서 반응을 하고 싶어요. 화학 반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화학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플라즈마를 만들면. 두 번째, 플라즈마 안에 아까 전자랑 이온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온들이 있어요. 이온들은 무거워요. 근데 플러스 극을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 극을 주면 얘네들이 가속을 해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던 뭐 입자가속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이런 거예요. 혹시 이제 여기 뭐 재료 쪽 하시는 분은 뭐 그 아이온빔 애칭이라고 해서 뭐 셈이나 엑스프레스 찍을 때도 FIB, 포커스드 아이온빔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이온을 만들어서 가속을 시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여기에는 얘네 이온들이 있어요. 이 이온들이 얘는 직진선이 좋아요. 아까 말한 레디컬이라는 거는 정기적인 성질 안 갖고 있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확산해서 돌아다니는데 이온들은 누가 나를 땡기고 있으면 엄청나게 가서 꽝 때려요. 그러니까 얘는 순전히 물리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가속해서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꼭 운석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구에. 그러니까 이 플라즈마 안에는 화학종도 있고 물리적인 종도 있어서 이 안에서 물리 반응, 화학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요.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게 물질이 없어요. 지구상에는. 물리 반응만 하는 거지. 제가 이제 벽에다 대고 드릴질을 해요. 얘는 물리 반응이에요. 순전히.
염산을 철에다 뿌려요. 얘는 순전히 화학 반응이에요. 근데 플라즈마는 물리 반응, 화학 반응이 같이 있고 플러스 얘를 잘 제어를 하면 이번에는 물리 반응을 강하게 해야지, 이번에는 화학 반응을 강하게 해야지, 이 반응을 또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뭔가 실험을 하다가 야 이거 잘 안 되는데 할 때 플라즈마 쓰면 잘 돼요. 왜냐하면 물리 반응과 화학 반응이 시너지 효과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플라즈마라는 게 반도체 쪽에 엄청나게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라즈마라는 게 반도체를 예를 들었지만 여기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플라즈마를 이용한 램프, 그 다음에 플라즈마의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고분자나 자동차나 이런 표면을 개질을 해요. 표면 개질. 뒤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주 나노 사이즈의 패턴을 지금 1마이크로 이하의 패턴, 1마이크로 이하의 패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플라즈마 말고는 없어요. 그전에는 이 간격이 좀 넓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염산의 동판 그 녹이는 것처럼 외대칭이라고 해서 그 화학 약품을 많이 썼어요. 화학 약품에 이렇게 부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부식을 하면 화학 약품과 만난 부분만 구멍이 뚫리는 거죠. 근데 걔가 점점 패턴이 얇아지면서 1마이크로의 그 패턴에서는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노 세계에서는 플라즈마를 무조건 써야 돼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주항공 쪽, 그 다음에 핵융합 쪽, 그 다음에 최근에 환경의료, 바이오 쪽, 요런 쪽, 그 다음에 이제 공정이라고 얘기하는 요런 쪽에서 플라즈마를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즈마가 굉장히 기저학문이다. 그럼 이러한 플라즈마 중에 이제 제가 있는 센터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플라즈마는 아까 잠깐 나왔지만 다 플라즈마라고 했잖아요. 우주의 99%가 다 플라즈마죠. 태양도 플라즈마고 네온사인도 플라즈마인데 태양하고 네온을 등가로 놓기에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태양하고 네온사인을 등가로 놓기에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플라즈마 안에 존재하는 전자의 온도와 그 밀도를 갖고 구분을 해놓은 게 아까 쫙 뿌린 거예요. 태양부터 네온사인, 오로라 뭐 이런 것까지. 그 중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플라즈마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뜨거운 플라즈마, 그거를 우리가 고온 플라즈마 혹은 열 플라즈마라고 하는데, 저희 이제 봉동에 있는 한 만여 평 부지에 돼 있는 이 열 플라즈마를 연구하는 곳이 이제 고온 플라즈마 응용 센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교과부 과제로 2014년까지 구축을 했고 2015년에 이제 완공이 됐고요. 현재 이제 2021년 현재 이제 제가 2017년부터 했나? 7년부터 이제 핵심연구센터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뜨거운 플라즈마를 만드는 장치가, 핵심 장치가 몇 개 있는데, 굉장히 뜨거운 플라즈마, 그러니까 열 플라즈마를 적용하는 분야에 특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 뜨겁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라이터 불 켜면 뜨거 하지만 이 코어가 한 3000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만드는 뜨겁다는 온도는 한 10,000도 정도 돼요. 10,000도. 그러니까 10,000도가 어느 정도냐면 한 3000도, 4000도 정도 되는 거에 나무를 대면 얘가 이렇게 막 타고 막 재가 날리는 게 보여요. 아, 타는구나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근데 10,000도 정도 되는 곳에 나무를 넣으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사라진다고 해야 하나? 과정이 없어요. 네, 거의 증발되듯이 그냥 바로바로 원자화가 돼버려요. 근데 10,000도를 우리가 일반적인 화염, 연소로는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플라즈마로는 10,000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높은 열을 이용할 수 있는 분야에 적용하자. 그래서 극초고온 내열 소재 부품을 만든다든지, 고온에 적용할 수 있는 고기능성 나노 소재를 만드는 쪽으로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핵심 장비가, 그러니까 이제 열을 많이 줘야 하니까 파워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파워가 보통 메가와트나 수백 킬로와트의 파워를 넣어서 플라즈마를 만드는 장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에 특화된 분야, 주로 이제 ADD나 항우연이나 아니면 뭐 탄소기술원이나 이런 쪽들하고 좀 일을 하고 있고, 회사들도 보면 이제 항공우주 소재 아니면 이제 나노 소재 하는 쪽들과 같이 긴밀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보시면
이게 지금 장치가 제가 한 요만해요. 제가 사람 사이즈가 한 요만하고 굉장히 큰 이 방보다 큰 이거 한 2배 되는 곳에 이 장치들이 2.4MW, 0.4MW 장치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플라즈마를 만드는 토치가 있습니다. 이 토치에서 굉장히 고온의 플라즈마, 우리가 이제 아크라고 하는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뒤에서 굉장히 강한 공기를 뿜어주고 앞쪽 챔버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펌프로 당겨줘요. 그러면 무슨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냐면 초음속 고온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어요. 초음속은 마하 한 3 정도. 이제 좀 좋은 거는 마하 5. 그러니까 마하 5의 속도로 플라즈마가 나가는 고온 플라즈마 만들 수 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굳이 이걸 왜 했을까요? 대부분 이제 항공우주 쪽 분야들이 문제가 뭐냐, 이제 북한 최근에 뭘 쏘네 어떻게 쏘네 해도 이제 옛날 정의당에 계시던 김종대 국회의원이 나와서 맨날 하는 게 북한은 ICBM 기술은 없다, 이런 얘기를 단언을 하잖아요. 왜 없냐면 지상에서 모사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장치예요. 사실 저희가 이제 미사일을 공부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서 보통 이제 나사, 잘 알고 계시죠? 나사, 일본의 작사, 그다음에 유럽 항공 관련된 뭐 ESA 이런 데들은 1960년대 50년대부터 이 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우주로 쏘기 전에 이 안에서 테스트를 먼저 했어요. 다. 바깥에 견디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미사일이라고는, 우리는 학교니까 미사일이라고는 안 하고 재진입체라고 해요. 재진입체. 자, 뭔가 날아갔어요. 날아간다는 얘기는 지구 대기가 점점 희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아갈 땐 괜찮아요. 날아갔는데 뭐 무슨 목적을 가진 건 아니고 뭐 우연찮게 얘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들어오기 시작하면 지구의 밀도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대기권으로 들어오니까. 근데 얘가 올라갔다 내려올 때 지구에서 땡기니까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얘 떨어지는 속도가 마하 5, 마하 10 이래요. 그래서 짧은 순간, 수분밖에 안 되는데 짧은 순간 지구 대기를 통과하는데 지구의 엄청난 밀도가 나랑 부딪히는 거잖아요. 부딪히니까 막 부딪히니까 열이 나다 보니까 아까 열이 10만 도 이상 되면 플라즈마가 된다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뜨거워지는 플라즈마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 물질이 거기를 못 견디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죽는 것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떨어지는 게 목적 달성을 못하는 거겠죠. 이 재진입체. 그러려면 내가 만든 게 그때마다 쏘아올릴 수는 없잖아요. 제대로 만들었는지. 그래서 지구상에서 한번 실험을 해봐야지 않겠냐 해서 나사, 작사 이런 데 다 이런 장치가 있는데, 하여튼 이때 이 과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저도 의아스럽지만 거의 전 세계에 민간에 보유하고 있는 장치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리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저희가 뭔가 개발한 거를 평가할 때 많이 씁니다. 초고온 소재들을 평가할 때. 두 번째는 200kW, 60kW라는 유도결합 고온 플라즈마라는 장치인데, 얘는 뭐냐? 야, 플라즈마가 굉장히 뜨겁게 높일 수 있는데 만도까지 높인다고 하면 지구상에 견디는 게 없어요. 텅스텐 이런 게 한 3000도고요. 우리가 이제 인간이 만들어내는 물질 중에 가장 높은 게 한 3900도에 있는 하프면 카바이드라는 세라믹이에요. 카바이드 계열 세라믹이 한 녹는 점이 3900도예요. 근데 이런 애들 10,000도 정도에 넣어버리면 다 녹아버리겠죠. 녹고 승화돼 버리겠죠. 원자화 돼 버리겠죠. 근데 원자화 된 놈을 내가 이제 얘가 공기가 흐를 때 갑자기 식혀버리는 거예요. 차갑게 식히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다시 고체화가 되겠죠. 고체화가 될 때 자기들이 가장 안전된 모양으로 고체화 되려고 해요. 그게 뭐냐? 구예요, 구. 동그랗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덩어리를 집어넣은 다음에, 굉장히 큰 덩어리면 대충 부신 덩어리를 집어넣어서 고온 플라즈마에 넣어서 녹여서 원자화 시켜서 갑자기 식혀버리면 예쁜 나노 파우더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시고 갈고 해도 기계적으로는 나노 파우더를 동그랗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플라즈마가 쓰여서 이렇게 구형의 나노 사이즈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실리콘 태양전지, 이제 폐 태양전지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버릴 수 없으니까 이걸로 사업을 하시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가끔 와요. 그래서 폐 태양전지를 우리가 부셔서 넣은 다음에 나노 사이즈의 실리콘 파우더를 만든 다음에
얘를 배터리에 쓰면 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 같죠? 그죠? 그렇게 접근해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노 사이즈, 잘 아시는 대로 나노 사이즈가 되면 큰 사이즈에 없던 물리화학적 특성이 나타나요.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노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그 촉매로도 만들 수 있고 그쪽에 쓰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새 이제 CNT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카본 나노튜브. 그죠? 역사는 되게 오래됐지만 어플리케이션을 못 찾고 있다가 배터리에서 이렇게 대박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배터리에서 대박 나서 엄청나게 이제 막 탄소 나노튜브 쪽이 뜨는데, 탄소 나노튜브는 C라는 탄소가 육각형으로 이렇게 지네들끼리 튜브를 만들어요. 근데 탄소 자리에 B라는 보론과 질소 N이 BN으로 해서 튜브로 있는 게 또 있어요. 걔를 BNNT라고 불러요. 보론 나이트라이드 나노튜브. CNT는 카본이니까 전기 전도도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얘를 전기 전도도와 관련된 곳에 쓰는데, BNNT는 유전체예요.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가 필요하지 않은 나노튜브가 필요한 곳에 얘를 써요. 그리고 보론이 있기 때문에 중성자를 차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유전체다 보니까 압전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방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쓰이는데, 여러 이제 미량으로 만드는 것들은 전 세계에 있는 연구원들이 많이 하는데, 대량으로 만드는 거는 전 세계에서 미국에 있는 UCLA에 있는 그룹, 그 다음에 캐나다에 있는 NRC라는 연구기관, 그리고 우리나라만 하고 있어요.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람당 한 70만 원이에요. 그람당 70만 원, 80만 원 오. 정도 하는, 되게 지금, 왜 그러냐면 이제 대량화가 안 됐기 때문에 비싼 거죠. 그래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런 BNNT라는 거를 또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비는 VPS라는 거예요. 얘는 베큐um 플라즈마 스프레이. 이 챔버 안에 베큐움을 만들고 얘도 고온의 플라즈마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야, 고온 플라즈마면 다 녹일 수 있다며. 그죠? 엄청나게 뜨겁지 않고 한 중간 단계. 그래서 내가 고체 덩어리를 넣으면 얘가 말랑말랑해질 정도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액적이라고 하거든요. 액적. 말랑말랑해져서 얘를 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벽에다 대고 진흙을 착착 던지면 얘가 어떻게 돼요? 진흙이 착착착착 붙잖아요. 이렇게. 그죠? 공처럼 생긴 진흙이 벽에 붙으면 쫙 퍼지잖아요. 이렇게 쫙 퍼지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두껍게 코팅을 할 때 써요. 코팅을 할 때. 그래서 이 안에 아까 말씀드린 내가 원하는 모재 파우더를 집어넣으면 얘네가 빠른 속도로 날아가서 그 시편에 타타타타닥 붙으면서 코팅을 할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FM 강이라는 철 위에다가 텅스텐을 한 2mm로 쌓은 거예요. 코팅을 한 거예요. 텅스텐을 이렇게 이쁘게, 보통은 어떻게 해요? 이제 블락으로 만들죠. 소결을 한단 말이에요. 블락으로 만들어요. 블락으로 만들고 누군가한테 붙여야 하는데, 그럼 뭐 웰딩을 하거나 용접을 하거나 이렇게 좀 다른 과정을 붙여야 하는데, 그리고 두껍잖아요. 얇은 걸 갖고 붙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 모재에다가 그냥 바로 우리가 붙여줄게. 코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열 플라즈마 목적이 뭐라고 했죠? 굉장히 고온에 견디는 물질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보니까 지구상에 하프문 카바이드라는 물질이 제일 높아. 얘를 내가 탄소 복합체에다가 코팅하고 싶어. 왜냐하면 하여튼 우주로 가려면 지구 중력을 이겨야 하니까 가벼워야 돼요. 그러면 종이를 날리면 되겠죠. 근데 얘가 열에도 못 견디고, 그죠? 경도도 안 좋고 모양도 안 나오니까 그나마 가벼우면서 경도도 좋고 열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탄소 복합체예요. 탄소 복합체. 카본 컴포짓 혹은 탄소 섬유. 그래서 이쪽 분야를 많이 연구하고 있고, 비행기 동체들도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얘는 문제가 한 500도, 600도 정도에서는 산화가 돼요. 산화가 되면 이렇게 만지면 부서져요. 근데 우리는 갔다가 들어올지도 모르거든요. 그죠?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럼 견뎌야 돼요. 근데 쏘려면 탄소 복합제를 써야 하는데, 견디려면 고온에 뭐 텅스텐을 앞에 붙이면 좋겠죠. 그죠? 텅스텐을 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탄소 복합제 위에 지구상에서 가장 녹는점이 높은 하프문 카바이드를 코팅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세계 최초로 코팅을 했어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코팅을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만든 게 정말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해서 다시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5에 한 7,000도, 8,000도에서도 얘가 잘 견디냐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장비가 너무 비싸니까 좀 작게 테스트하는 게 이 화염 장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면에 보면 아까 만든 그 장치에 그거예요. 하프륨 카바이드인데 하프륨 카바이드를 지구 대기랑 비슷한 게 이제 산소가 있고 질소가 있고 그 다음에 뜨거운 플라즈마 조건에다가 평가를 하면 얘의 목적은 보호체 안에 있는 걸 보호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날아가서 죽어도 상관없지만 견디든 뭐 날아가든 안에 있는 것만 보호하면 되거든요. 얘는 이렇게 하얗게 산화가 되면서 견뎌요. 옥사이드가 되면서 견뎌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아까 탄소복합재상에 하프륨 카바이드 코팅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평가 기술을 갖는다든지 그러니까 뭐 VNNT를 대량적으로 합성한다든지 하는 성과들을 저희가 좀 얻어냈고요.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아무래도 분야가 국방 쪽이다 보니까 국방 우주랑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플라즈마 중에 한 축인 고온 플라즈마를 했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야, 저온 플라즈마도 있다는 얘기냐? 네, 있습니다. 저온 플라즈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실에서는 주로 저온 플라즈마를 연구해요. 그래서 이제 연구실 이름이 플라즈마 소자 응용 연구실, 줄이면 페달 이렇게 전놨어요. 페달이라고 전화서 이제 뭐 철학을 둔 거죠. 교수랑 학생이랑 같이 잘 해보자 이렇게 해놨는데 주로 저는 저온 플라즈마 기반의 플라즈마 발생 장치, 그 다음에 플라즈마 특성, 그 다음에 플라즈마 표면 연구들을 하면서 표면의 친수와 소수화, 기능성 표면 증차, 반도체 소자 공정 연구, 요새 이제 가스 전환이라서 수소 생산이나 아니면은 온난화 가스 같은 뭐 CO2, 메탄을 저감하는 일들, 그다음에 바이오 농식품 응용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2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표면의 특성을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액체랑 친하냐 안 친하냐를 갖고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발수 코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수냐 소수냐로 보통 얘기를 해요. 그 친수는 물하고 친하다, 물하고 좀 소원한 관계다. 그래서 친수 소수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표면에다가 물방울을 떨어뜨려서 보통 한 20도, 90도 이하에서부터 0도까지를 친수라고 하고 이것처럼 여기 물방울이 거의 안 보이죠. 완벽하게 퍼지면 얘는 초친수라고 불러요. 초친수. 그 다음에 한 90도 정도에서 한 150도 정도 이렇게 동그랗게 맺히면 얘를 소수라고 부르고 거의 안 묻어 있어. 그냥 동동동동동 표면에 떠 있어요. 물방울이. 그러면 얘를 초소수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비 오는 날 나뭇잎, 그죠? 연꽃잎, 우리 연꽃 크게 있잖아요. 저도 11년 근무하면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저기 보면 물방울 애매가 또르르 떨어지잖아요.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걔를 초소수라고 얘기해요. 초소수. 근데 물질의 표면을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재료를 써야 할 때가 있어요. 아까 탄소 복합재처럼. 근데 이 재료를 쓰는데 얘가 표면이 친수이면 좋겠는데 소수야. 이 재료의 표면만 내가 바꾸자. 어쩔 수 없이 이 재료를 썼는데 얘는 친수인데 소수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표면만 개질하고 싶을 때. 그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플라즈마가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플라즈마를 적용하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이 표면을 개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게 첫 번째 사례로 논문들에 나온 건데 첫 번째 얘는 뭐냐? 탈묵인데 뭐냐면 이제 이건 어떤 업체랑 같이 하다가 뭐 그 업체가 이제 식품동에서 연구만 하고 말았는데 우리가 폐지나 뭐가 있으면 얘를 재활용하려면 다 잉크들을 없애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에 집어넣고 화학제 집어넣고 탈목제 집어넣고 막 끓이고 적고 그다음에 건조하고 프레싱하고 하거든요. 화학약품을 안 쓰고 싶은 거죠. 아니면 화학약품을 좀 줄이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뭘 했냐? 야, 플라즈마를 하면 어쨌든 화학약품이 됐든 물속이 됐든 얘네가 잘 달라붙으면 효과가 좋지 않겠냐. 그래서 플라즈마를 처리하지 않은 종이들을 물에 제가 담궈 놓고 있으면 얘네 색이 엷어지긴 하는데 그렇게 빠르게 엷어지지 않아요. 근데 플라즈마로 한 3초나 10초만 처리한 겁니다. 이 동그란 부분이 동그란 플라즈마로. 여기는 훨씬 색이 잘 빠지죠. 이거에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흰색에다가 내가 염색을 하고 싶은데 염색을 할 때 야, 더 검은색이 나오고 싶은데 더 진한 빨강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보통 이제 뭐 그
우리가 서페턴트라고 해서 우리말로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합을 잘하도록 하는 화학제를 넣어주는데 그러지 않고 플라즈마로 그 옷감이나 종이를 처리하고 염색을 하면 흡수가 훨씬 잘 돼요. 친수화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친수화가 잘 되면 또 뭐가 좋냐? 이런 카본 복합제들은 접착을 해야 하는데 얘네들이 되게 접착을 서로 잘 안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에폭시라는 접착제를 엄청 많이 써야 하거든요. 그래도 에폭시가 갖고 있는 이 본딩 능력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근데 얘도 에폭시도 어차피 그 안에 화학 기들이 붙어 있는 건데 표면을 이 부분을 저희가 친수 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 친수 처리를 10초 했냐, 50초 했냐, 300초 했냐, 600초 했냐. 그 다음에 플라즈마 파워를 뭐 100W 했냐, 200W 했냐, 300W 했냐 한 다음에 아무것도 처리 안 하고 동일량으로 에폭시를 하면 얘가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는 거죠. 잡아당겨서 브레이크 되는 힘을 보면 한 1050N 정도 힘을 가하면 얘가 부러져요. 근데 플라즈마 표면을 처리를 했더니 거의 4배 정도 접착력이 향상되는 거죠. 접착력이 향상되는. 얘네들은 친수화를 시킨 거예요. 반대로 초소수화. 물하고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눈에 보라고 이제 그 염색을 한 물에다가 원래 철판을 집어넣은 거예요. 담그면 얘가 그냥 쏙 하고 들어가죠. 그 물이 위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플라즈마로 초소수화 처리한 거는 얘가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초소수한 놈은 이렇게 철판을 놓으면 물 높이는 여기 정도 있어요. 요렇게 물이 일로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얘는 물을 싫어하는 애니까 이런 모양을 만들어요. 이걸 왜 했냐? 저 초기에 왔을 때 여기 현대중공업 조선이 와가지고 뭐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가가지고 걔네들의 문제가 배가 이제 조선의 문제가 보통 미국까지 가는데 뭐 한 2달 정도 걸리잖아요. 1달 반에서 2달 가면 가는 도중에 이 물속에 갈아있는 부분에 별의별 게 다 붙습니다. 조개딱지부터 시작해서 미역줄거리부터 시작해서 벽에 다 붙어요. 그럼 얘가 붙으면 중간쯤 가다 보면 에너지 효율을 40% 정도 떨어뜨려요. 그러면 내가 원래 석탄 10개만 태워도 되는 거를 석탄 14개를 태워야 돼요. 미국까지 가려면. 그래서 보통 배들에 보면 녹색이나 빨간색으로 이렇게 발수 코팅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붙지 못하도록 비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넣어요. 근데 얘네들이 물속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면 해양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해양기구라고 IMO에서 이제 못하게 했어요. 그런 거를. 그래서 거기에다가 새로운 발수 방법이 필요한데 플라즈마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부력도 올라가요. 왜냐면 물에 떠 있는 부력이 그 부피에 비례하는데 부피가 내가 똑같은 배를 만들어도 배를 딱 담그면 그 옆에 공기방울이 이렇게 생기니까 그만큼 부피가 더 올라가서 더 많이 실을 수가 있어요. 효과는 오래 가나요? 예, 오래 갑니다. 제가 4년 전에 만들었던 거 해놓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야 물에 잘 안 젖는다고? 야, 그러면 태양전지 표면에 한번 써보자. 왜냐하면 저도 이제 태양전지 회사에 있었는데 태양전지를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 우리가 효율 있잖아요. 150W. 그죠? 우리 자동차 연비 다 이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딱 놓으면 문제가 뭐냐면 얘가 시간이 지나면 보통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ROI라고 그죠? 내가 이게 태양전지를 투자했으면 이제 투자한 돈을 뽑는 ROI가 보통 한 10년에서 15년을 보거든요. 지금은 이제 효율이 좋은 게 나와서 좀 짧아지긴 했지만 7년까지 빠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의 태양전지를 세워놓으면 여기에 먼지가 붙고 뭐가 붙고 별일이 다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소일링이라고 해요. 소일링. 효율이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다가 비 오면 살짝 올라가고 아니면 가서 막 닦아줘야죠 우리가. 그래서 뭐 그런 특허도 있죠. 이렇게 와이퍼를 달아놓겠습니다. 뭐 이런 특허도 있고 뭐 드론으로 가서 한 번씩 청소하겠습니다. 뭐 이런 특허도 있고. 야 그럼 애초에 먼지가 안 묻으면 되지 않냐. 그죠? 혹은 비가 왔을 때 잘 씻겨나가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소수 처리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점은 응용할 때 항상 이게 목적이 있는데 소수 처리를 했는데 투과도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얘는 태양빛을 받아야 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소수 처리를 했더니 처리하지 않은 애는 먼지를 뿌리고 빗방울을 떨어뜨리면 잘 안 닦여요. 근데 초소수 처리한 다음에 빗방울을 떨어뜨리면 얘가 깨끗이 닦고 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장시간 조만한 태양전지를 갖고 효율을 측정해 봤더니
검정 거는 그냥 원래 쓰는 글래스 태양전지고요. 두 개는 플라즈마 조건이 조금 다른 걸 쓴 거예요. 초기 효율도 올라갔어요, 조금. 올라가고 저희가 이제 먼지를 뿌리죠. 먼지를 뿌리면 효율이 떨어져요. 근데 얘는 뚝 떨어져요. 얘는 먼지가 잘 안 붙고 얘는 잘 붙으니까. 그리고 한번 씻겨줬어요. 그럼 얘는 더 많이 올라오고 얘는 거의 안 올라와요. 또 더럽혀요. 씻겨요. 이 과정을 하고 밖에다가 저희가 한 40일 동안 효율을 계속 체크해 봤더니 얘가 떨어지긴 하겠죠. 하지만 장기 효율성으로는 표면을 소수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걸 하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플라즈마로 이렇게 접촉각, 이 접촉각을 0도부터 170도까지 저희가 플라즈마 조건으로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즈마 아니고 딴 걸 해도 돼요. 더 저렴한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해도 되는데 얘로는 내가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굉장히 짧다. 3초에서 여기 있는 뭐 보신 대로 한 1분 정도 처리하면 된다. 자, 이 초소수와 초친수를 물에만 적용하면 친수 소수잖아요. 야, 얘를 기름에다 적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기름하고 친하면 친유. 그죠? 기름하고 안 친하면 소유. 이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걸 또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은 물하고 기름을 서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표면을 만들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저희가 철망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놔야겠죠. 통과해야 하니까 철망을 놓고 하나의 철망의 표면에는 물하고 굉장히 친해. 근데 기름하고는 안 친하게 이제 표면 개질을 하고 하나는 물하고 안 친해. 근데 기름하고는 친하게 만든 거를 양쪽에 꽂았어요. 보시면 지금 양쪽에서 지금은 이제 식용유인데 노란색은 식용유고요. 여기에 색깔이 약간 이제 염색을 한 파란색은 물이 여기서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 막에서 물도 만나고 서로 기름도 만나지만 이쪽으로는 기름만 빠지고 있는 거고 이쪽으로는 물만 빠지는 유수분리하는 그 멤브레인을 만든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그럼 야, 식용유니까 잘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SK 쪽에 요청을 해서 원유를 가져와서 테스트했는데 원유는 이제 끈적거리잖아요. 그래서 속도는 좀 느려요. 하지만 완벽하게 분리가 되고 그럼 여기에 물 섞여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기름 섞여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각각 채취해서 저희가 이제 정밀하게 측정했을 때 이제 정밀도의 한계가 있지만 99.9%의 퓨리티를 갖고 있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자, 다음 응용은 바이오 농식품 응용이에요. 별거 다 하죠, 플라즈마로. 별거 다 하죠. 바이오 농식품 응용. 야, 플라즈마라는 게 만약에 저온인데 극저온의 플라즈마를 만들면 플라즈마 내가 만져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충동이 있잖아요. 뭐가 예쁜 거 있으니까 만지고 싶잖아요. 그죠? 만져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극저온의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이렇게 손으로, 물론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대학원생이 찡그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어쨌든 이렇게 플라즈마가 피부에 닿아도 아무 전기적 쇼크도 없고 열적인 손상을 입지 않는 극저온의 플라즈마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를 어디다 쓸까? 봤더니 아까 플라즈마는 화학적인 반응도 있고 물리적 반응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기압의 열린 공간에서 이런 저온의 플라즈마를 만들면 얘는 화학 반응이 엄청 우수해져요. 화학 반응이 엄청 우수해져요. 근데 거기에 특히 내가 산소종을 넣어주면, 원래 O2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숨 쉬는 데 필요한 거잖아요. O2는 아무 의미 없는데 얘가 플라즈마로 쪼개서 O가 돼버리면 얘는 엄청 활성종이 돼요. 그 산소 라디컬이란 말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무슨 업체에서 보면 뭐 숲속 이온에 만드는 뭐 공기청정기 나오고 뭐 산소 라디칼로 뭐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숫자가 뭐 100만 개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플라즈마로 100만 개만, 사실 플라즈마 안에 들어있는 이온이나 산소 라디컬은 100만 개는 정말 너무 적은 숫자예요. 그래서 누가 100만 개 이온, 100만 개 산소 라디컬을 뭐 했습니다라고 하면 한 번씩 이렇게, 나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그거 플라즈마 아니라는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서도 돼요. 거의 뭐 경계가 있어요. 그 안에.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그럼 걔네들이
화학 반응을 잘하니까 뭘 하느냐? 이 활성종들을 잘 아시는 대로 세포들을 반응을 잘해요. 그래서 세포들을 잘 죽여요. 그래서 균 실험을 저희가 이제 대장균이라는, 왜 그러냐면 인체 무해하니까 대장균을 보면, 대장균을 놓고 보통 이제 생물 쪽에서 보면 얘가 90% 죽을 때 걸리는 시간을 디밸류라고 해요. 몇 초 걸리냐. 보통 UV는 한 3분, 5분 정도 걸려요. 100개를 90개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10분의 1이 되는 거죠. 90개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분, 5분인데 플라즈마는 초단위예요. 디밸류가 초단위예요. 초단위.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대장균, 황색 포도상구균, 페럼규균 해보면 줄어드는 게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10초예요. 10초. 10초. 10초에서 이미 끝나요. 물론 사멸은 아니에요. 사멸. 멸균은 완전 멸균은 아니에요. 멸균은 이제 다시 자라지 않아야 하잖아요. 완전 멸균은 아니니까 놔두면 다시 이제 조금씩 많아지죠. 근데 내가 당장 뭔가 쓸 때 필요해. 그죠? 그럴 때 이런 플라즈마를 쓰면 아주 빠르게 그 다음에 대면적에 대해서 살균을 할 수 있다. 균을 죽일 수 있다. 야, 균만 죽이지 말고 우리 좀 더 많은 걸 해보자. 이거는 이제 실제 우리 이게 제 대학원 때 제 피부 손바닥에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안 씻고 며칠 안 씻고 실험하려고 봤는데 플라즈마 처리 전에 이렇게 균들이 이제 3번의 테스트 때 균들이 보여요. 뭔지는 몰랐지만 그때. 그리고 플라즈마를 10초 정도 처리하고 했더니 안 나와요. 뭐 한두 개 나오긴 하지만 안 나와요. 배양시키면 균이 잘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균만 죽이지 말자. 균만 죽이지 말고, 제가 이제 동기가 이제 치과대 이제 기초 교수로 있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야, 우리 암세포 한번 해보자. 암세포. 그래서 간암세포를 이제 그 친구가 배양을 하고 조절할 수 있으니까 간암세포를 이렇게 보이는 플라즈마로, 여기 이제 지금 이제 뭐 실제 사람에 넣은 게 아니니까 이걸 이제 인비보, 인비트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비트로라고 얘기하는데 밖에서 세포 단위 실험을 한 거예요. 간암세포를. 그래서 보면 이제 간암세포 종류 이름이에요. 뭐 특이하더라고요. 되게 복잡하게 부르더라고요. 얘를 갖고 이렇게 세포들이 많이 있는데 플라즈마 30초, 60초, 120초 처리하면 다 죽은 게 보이죠. 얘네들이. 암세포들이 죽은 게 보여요. 그거를 실제 그 셀 바이어블리티, 그러니까 암세포가 얼마나 살아있느냐를 보면 처음에 100% 있는 놈이 플라즈마를 30초 처리했을 때, 60초 처리했을 때, 120초 처리했을 때 80%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죽느냐를 이제 그 분이 기작을 연구했더니 이제 세포가 죽는 과정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이팝토시스라는 게 있고 하나는 네크로시스라는 게 있는데, 에이팝토시스는 자기 사멸. 그래서 나한테 충격을 먹으면 나 죽을 거야. 이렇게 죽는 거, 자살하는 거. 그다음 네크로시스는 맞으면서 바로 죽는 거. 근데 이 플라즈마를 맞으면 바로 죽는 것들은 거의 희박하고 얘가 뭔가 시그널링을 준다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로 하여금 스스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뭔가 거의 생명의 사이클에 플라즈마에 있는 전하들이, 레디컬들이, 전기 신호들이 뭔가를 주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하나 더 한 게, 그럼 얘가 항암제랑 비슷한 거냐? 이런 생각을 해서 암을 막 증식시키는 그게 있어요. 그 캔서 부스터라고 해가지고 캔서 부스터를 암세포에 넣었어요. 넣고 플라즈마 처리 안 한 거랑 한 거랑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암세포가 이렇게 커졌어요. 동일한 시간에. 암세포가 요만했던 게 이렇게 커졌는데 플라즈마 처리한 애들은 잘 안 커지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성장 억제도 한다라는 걸 좀 알게 된 거죠. 암 증식을 방해한다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비슷한 연구들을 이제 다양한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쪽. 또 하나, 세포 죽이면 농식품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실에서 학생을 데리고 실제로 딸기를 사다가 그냥 놔뒀어요. 이렇게 이게 서량 사다가 7일을 놨더니, 그냥 공기 중에 놨더니 이렇게 막 이렇게 썩죠. 뭐 곰팡이 피고 대기 중에 놨더니, 이거를 이런 장치를 만들어서 플라즈마를 직접 세게 안 하고 먹는 거니까 보관하는 장치를 그냥 공기 안에 보관하지 말고 플라즈마 처리된 공기,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부유 세균들을 죽일 거 아니에요. 그거에다가 보관해보자 했더니 플라즈마 처리한 것들이 좀 더 신선도가 오래 가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신 대로 그러면 왜 그런가 봤더니 대기 중에 존재하는 균들을 잘 죽인더라. 물론 시간이 지나면 사멸은 아니니까 다시 증식은 한다. 하지만 그냥 공기에 있는 것보다는 효과가 좋다. 이렇게 한 거를 딸기나 토마토나 포도에 해봤고, 근데 얘가 맛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도 평가를 했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플라즈마 농식품이라는 분야를 또 연구하신 분들이 있어요. 식품연구원이랑도 같이 하고 있고. 자, 그럼 제가 몇 가지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게 뒷얘기인데 몇 가지 소개시켜 드렸는데, 플라즈마로 되게 다양한 걸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처음 많이 보셨죠? 다양한 곳에 쓸 수 있겠구나. 그러면 플라즈마를 갖다가 여기다 써도 되고, 저기다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되고, 저기다 쓰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개를 보여드렸지만, 하나는 열 플라즈마를 보였죠. 완전히 극고온의 플라즈마. 얘는 목적성이 극고온의 열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한 건 바이오, 뭐 세포는 열 플라즈마 쓰면 안 되잖아요. 여기다 열 플라즈마 쓰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온의 플라즈마를 써야겠구나. 왜? 뭘 하기 위해서. 그래서 플라즈마라는 게 너무 다양하고 발생 장치에 따라서 플라즈마의 성격이 달라지다 보니 보통 접근을 할 때 응용 목적이 뭐냐? 이걸 먼저 판단을 해요. 저도 기술 이전을 하거나 얘기를 할 때도 항상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겁니까? 그럼 혹시 그게 기존 방법이 있는 겁니까? 있어요. 있으면 그거 쓰시면 돼요. 꼭 플라즈마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가격 경쟁력이나 사용자 편의성이나 성능 향상이나 규제 문제나 기술 장벽이나 신규 시장 이런 목적이 아니면 기존 걸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단가도 싸고. 근데 기존 방법에 대해서 경쟁력 문제가 있다든지 사용자들이 그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플라즈마로 넘어오는 게 뭐냐면 화학제 안 쓰고 싶거든. 화학제를 안 쓰고 싶어. 이럴 때. 그 다음에 성능을 향상. 빠르게 해야 돼. UV 5분 동안 못 기다려 우리. 초단위로 해야 돼. 성능 향상. 혹은 규제. 앞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비소가 들어간 거 못 씁니다. 이런 규제.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내가 회사 차려서 나만 잘하고 싶어. 기술 장벽을 만들려고 할 때. 그래서 신규 시장을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플라즈마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근데 그 목적에 플라즈마가 적용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이 돼야겠죠. 그냥 갖다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박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지만 적용 가능성을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플라즈마 특성이 다 다릅니다. 아까 단순하게 얘기한 열 플라즈마를 써야 하는 거구나. 아니 얘는 저온 플라즈마를 써야 하는데 저온 플라즈마 중에서도 화학적 성질이 우세하게 해야 돼. 그리고 대면적으로 가야 돼. 라는 목적성들에 의한 변수들이 나오겠죠. 이 왜 중요하냐면 플라즈마라는 장치는 가스를 이온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플라즈마를 만드는 구조가 정해지면 플라즈마의 조건이 어느 정도 정해져요. 그래서 아까 저온 플라즈마라고 한 장치 있잖아요. 이런 장치에다가 내가 저온 플라즈마 만들어 놓고 얘는 열 플라즈마 쓰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파워를 메가와트 넣어야지 한다고 해서 열 플라즈마가 안 돼요. 그냥 얘가 부서지고 말아요. 안 돼요. 플라즈마를 만드는 장치의 구조, 방법이 플라즈마의 변수의 이 범위를 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내가 어디에다가 쓰려고 하고 그러려면 플라즈마 어떤 변수면 되겠구나. 그 변수에 맞는 플라즈마 소스는 이런 거고 거기서 이제 최적화 공정을 하는 거죠. 이런 스토리로 가는 게 필요하고 그러면 플라즈마에 대한 기술의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그냥 제가 풀로 쭉 하겠습니다. 방법들로 적용된 사례들 중에 자 제가 이제 아까 처음 제목에 했던 이그나이터라는 말을 했잖아요. 스타트업을 하면 기업들 이제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유명한 이 J밸류라는 게 J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커가는 과정들이 보면 J자 모양이 되는데 처음에 스타트업을 만들면 얘가 제품화해서 시장에 풀리기 전까지 돈만 까먹는 시기가 있어요. 그죠? 이걸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통과하면 그다음부터 대박이 나서 성장하는 거고 대부분은 여기서 10 중에 9개는 이제 망하는 거죠. 대부분. J커브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를 이 뒷부분들은 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겠네 하고 돈 갖고 막 와요. 저도 그렇게 우리나라에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줄 몰랐어요, 진짜. 와요. 그래서 VC도 있지만 개인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기업들도 요새는 막 그 펀드 많이 만들잖아요. 엄청 많아요. 여기까지 가면 돼요. 여기를 못 간단 말이에요. 여기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가 그 죽음의 계곡을 잘 갈 수 있도록 시드도 주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도와주는 데가 우리가 이제 또 엑셀러레이터라는 게 이제 생겼죠. 미국에서 시작해갖고 엑셀러레이터. 그래서
극초기 창업기업의 자금 지원 및 멘토링 등의 유무형의 도움을 제공하고 후속 투자를 이렇게 끌어오는 게 엑셀러레이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엑셀러레이터도 나 회사 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회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를 가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일단 창업을 해야 하잖아요. 내가 창업을 해도 될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그죠? 해도 되나? 안 되나? 뭘로 해야 하나? 고민을 하는데 요거 역할을 해준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술 기반 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다니는 이그나이터 안절부절하고 고민하고 하시는 분들을 막 옆에서 막 이렇게 좋게 말하면 인커리지고 나쁘게 말하면 가스라이팅을 막 하는 거죠. 해도 돼. 하면 대박 날 것 같아. 하면 내가 엑셀레이터 연결해주고 VC도 연결해줄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과제도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드는 게 점화기. 특히 이제 기술 기반의 창업을 자극 유도하는 사람. 나쁜 사람일 수도 있죠. 자기가 풍파를 맞는 게 아니고 밀어 떨어뜨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낭떠러지에서. 근데 어쨌든 그거를 그냥 미는 게 아니라 기술 기반 창업을 위한 기초 연구나 기술 제공. 이게 제가 잘하는 거. 그다음에 평가. 혹은 기술 확보를 위해서 공동 연구를 같이 수행한다든지. 왜냐하면 극초기 기업들은 사실 학교랑 이렇게 묶이지 않으면 과제 받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니면 이제 창업을 위한 사람은 되게 준비가 돼 있고 배포도 크고 정말 잘하실 것 같은데 아이템이 없어. 그러면 창업을 위한 기술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지 창업 전까지의 단계를 도움을 주는 거죠. 기존에 보유한 특허를 상용화시키도록 이전한다든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업 자본을 운 좋으면 나도 돈 들어갈게. 이렇게 같이 하는 거죠. 지분을 가지면서 창업 자본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또 이런 일을 하면서 많이 알게 됐으니까 엑셀러레이터나 VC를 연계해주면서 추후에 창업이나 팀빌딩 전까지 대외 협력. 창업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창업하면 아무도 안 만나줘요. 명함은 대표 딱 명함 있는데 1인 회사고 처음 들어보고 이런 사람 누가 만나줘요? 안 만나주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한국은 교수가 연락하면 만나줘요. 교수가 연락하면 만나줘요. 같이 가는 거죠.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좀 하면 나라에 애국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마무리인데요. 요 세 분이 되게 유명한 엑셀러레이터예요. 굉장히 이제 유명한 블루포인트에 계시는 그 사장님, 퓨처플레이에 계시는 류중희 사장님, 그 다음에 이제 CNT텍에 계신 분인데 이 세 분의 특징이 제가 다 한 번씩 만나본 분들인데 언제? 학생 때 만나봤어요, 다. 이분은 지금도 만나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기술 기반 스타트업 창업 후에 엑시트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그 이분들 얘기 들으면 항상 나 다시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 를 엑셀러레이팅으로 하고 계세요. 엑셀러레이팅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창업되는 거 보면 연구소 기업하고 일반 기업 생존율을 비교해보면 연구소 기업의 생존율이 되게 높아요. 왜 그럴까 보니까 기술 기반으로 갔기 때문에 기술은 다들 잘 알아요. 시장을 못 찾을 뿐이지. 혹은 이 망하는 것들은 뭐냐면 교수님들도 그렇고 연구자분들도 그렇고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막 외골수잖아요. 내 기술이 최고야 막 이런 걸로 시장을 잘 못 보는 경우. 그런데 기술을 잘 알고 있으면서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 더 오래 삼고 오래 생존하고 대박이 날 수 있는 게 기술 기반 창업 같아요. 그러려면 이런 분들한테 모셔갈 수 있는 기업들을 초기에 만들어줄 수 있는 인커리지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딥테크 기반, 이제 저가 모든 분야를 아는 건 아니니까 제가 전공하는 플라즈마, 그러니까 일반 교수님들, 이공계 교수님들이 자기가 잘하는 그 테크 기반의 엑셀러레이터까지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기술 기반의 연구자나 교수의 역할이 이런 사업화나 창업 쪽에서도 틀림없이 효과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일들도 연구도 열심히 해야지만 이런 일들도 앞으로 꾸준히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부분은 다 조시고 이제 뒤에부터 막 깨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농담입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관련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예.
네. 네, 2, 3학번 한용빈입니다. 네. 네, 저희 강의 듣던 도중에 좀 반가운 이름이 있어가지고 네네. 저희 제가 테크노파크에서 입주 기업 관리를 하고 아, 있는데 네네네. 플라즈메이스가 작년에 네네네. 잘 좀 들어왔잖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설명해 주신 그 바이오 농식품 네네. 응용에 이제 저희 쪽 입주할 때는 저온 플라즈마 그 저온 대기압 플라즈마로 이제 산소로 이제 공간 살균 장치 쪽으로 네네. 맞습니다. 입주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온 대기압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적 반응을 위주로 살균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저 아이템 같은 경우에 이제 공간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장시간 가동했을 때 뭐 인체에 문제가 그 O2를 O로 만들어서 네네. 활성화시켰을 때 그게 네네. 이제 인체에 문제가 되는 네네. 그런 부분은 네, 없는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오존이죠, 오존. 오라는 거는 불안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까 말한 레디컬이라는 애들은 자연적으로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라이프 타임이 있어요. 그 라이프 타임이 마이크로세크예요. 그래서 플라즈마 안에 있을 때만 얘가 계속 유지되지 플라즈마 밖으로 나가면 마이크로세크 안에서는 다 죽어요. 죽는다는 얘기는 이제 안정한 형태 O2로 되는 거죠. O2로 되거나 만약에 NO가 있으면 NO2가 되거나 CO가 있으면 CO2가 되거나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이 활성종 산소들의 문제는 특히 이제 질소랑 같이 공기에서 하게 되면 오존이 많이 나와요. 그 오존이 보면 우리가 막 살균력이 우수하다고 하잖아요. 사실 오존이 우수한 게 아니라 이 오존이 분해하면서 나오는 오가 살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존이 살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오존을 제거를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오존 필터를 달기도 하고 아니면 오존이 안 생기도록 플라즈마를 만들어야죠. 네, 오존이 안 생기도록. 그리고 얘를 플라즈마를 24시간 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먼지밖에 없는데 플라즈마를 뭐하러 켜요? 그죠? 센싱을 해서 균이 있으면 그때마다 플라즈마를 키면 되는 거죠. 얘는 그리고 플라즈마 뭐 24시간 왜 켜요? 3초면 다 죽는데. 그래서 잠깐 키는 거죠. 그런 컨셉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질문. 네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플라즈마를 말씀하실 때 네네. 이렇게 온도가 상당히 높아야 플라즈마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네네. 지금 이제 그 많은 응용들이 이제 저온 네네네. 플라즈마에서도 네. 이제 네네. 많은 응용들이 있는 네. 것 같은데 네. 그건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근데 제가 아까 플라즈마가 말씀드린 만들어지는지. 온도가 높아야 플라즈마가 된다는 거는 물질의 상태 입장에서 에너지를 열이라는 걸 줬을 때 열이라는 에너지를 줬을 때 온도가 높아야 플라즈마가 되는 거고 그 열이라는 에너지가 에너지의 형태가 열로 주는 경우에 높은 열이 필요한 거고요. 에너지의 형태를 전기로 주면 높은 열을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플라즈마를 만드는 원리는 전자를 가속시키는 건데 이 전자가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가 커져야 하잖아요. 가속이 되려면 얘한테 운동 에너지를 주는 거를 뜨겁게 데워서 줄 거냐 아니면 전기로 줄 거냐인데 다양스럽게 이 전자라는 거는 전기장에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주면 낮은 온도로도 얘를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2학번 이용복인데요. 저는 이제 반도체 웨이퍼 네네네. 칩을 만드는 네네. 회사는 이제 이거 너무 쉬우셨겠어요. 네. 플라즈마는 많이 아는데요. 네네. 플라즈마 표면 계질이나 네네. 플라즈마 코팅. 근데 이제 저희 에바포레이션이라고 네네. 메탈 진공 네네, PVD. 네, 네. 진공 교차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끔 이렇게 어디션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저도 그 생각은 했었거든요. 플라즈마로 메탈 증착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표면 계질도 같이 되면서 네네. 어디션도 좋아지면서 메탈도 안정적으로 올라가지 않냐.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말한 코팅 방법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메탈, 텅스텐이나 우리 보통 이제 뭐 그런 메탈 계열을 하겠다면 얘를 녹여서 코팅하는 경우는 얘는 장점이 빠르게 두껍게. 그렇죠. 근데 우리가 PVD는 증착이잖아요. 마이크로 이하 수준이잖아요. 예. 단위로 이렇게. 이 코팅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두껍게만 올라가. 예, 두껍게만 올라가요. 코팅으로는. 그래서 증착의 영역과 코팅 영역이 완벽히 다르죠. 근데 이제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기압 플라즈마는 메탈 소스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리커서가 메탈을 하면 프리커서를 넣고 가스화 시켜서 증착을 해요. 제가 이제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그래서 요런 거죠, 요런 거. 요런 거 이제 폴리머나 TiO2나 옥사이드나 이런 거 증착을 하는데 순도가 안 좋아요. 왜냐면 프리커서라는 것 자체가
메탈을 녹이기 위해서 에틸렌이나 메틸렌 계열을 쓴데 얘네는 다 CH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진공 접착 같은 경우는 네네. 메탈 소스에 네. 일렉트론 빔을 강하게 네, 쏴서 그렇죠. 이빔으로 하면 그렇고, 네, 그런데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소스에 대해서 네, 네. 궁금하더라고요. 제 사의 기체 상태니까 네, 네, 네. 그러면 여기에 그 기체 상태에 내가 어떻게 메탈을 증기화시켜서 같이 넣는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플라즈마로 하는 경우가 이제 스퍼터 장비가 그런 거죠. 스퍼터 장비가 아까 플라즈마의 물리적인 효과, 이온의 본바드먼트를 이용해서 스퍼터를 시키면 얘 원자들이 날아가서 천장에 딱딱딱딱 증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예, 거면 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RF 스퍼터나 뭐 스퍼터 장비로 이용하면 그게 좀 좋죠. 그리고 네네. 그 재미있는 네네. 대환용품 대견용 네네. 네네. 대변판 네네네. 옆에 네. 냄새가 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보면 그런 상품 중에 제가 웃는 이유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네. 냄새를 없앨 수 있는 플라즈마 네, 네. 기술로 냄새를 네, 네. 없앨 수 있다라는 네, 네. 벽에 붙이는 제품들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네, 네.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균을 죽인다고 해서 분명히 냄새도 균이기 때문에 네, 네. 죽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네. 효과가 없다는 얘기고 뭐가 있지? 플라즈마가 아닌 거죠. 아, 플라즈마 아닌 아닌 거죠. 거예요. 왜냐하면 쿨하네. 왜냐하면 냄새라는 거를 성분을 보면 냄새가 이제 4개 대표적인 게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구 냄새, 마늘 냄새, 계란 썩는 냄새. 하나가 뭐지? 제 생각이 안 나는데. 요 뭐 메르카탄, 뭐 황화수소 이렇게 몇 개 대표적인 냄새 4개가 있어요. 얘네들을 들여다보면 다 화학식이에요. H2S 아니면 뭐 C OH 화학식이에요. 근데 아까 플라즈마는 뭐다? 이런 분자들을 쪼개요. 얘가 냄새가 나는 원인은 얘가 이 화학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플라즈마가 얘를 쪼개면 이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플라즈마에 들어가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쪼갠 다음에 얘가 불안하니까 다시 뭔가 결합을 해야 하잖아요. 결합을 할 때 원래 형태로 가느냐 아니면 더 안 좋은 놈으로 가느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시장이 냄새 없으면 좋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도청하고도 여기 우리 왕궁 지나가기 전에 우리 축사 냄새 좀 어떻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플라즈마 하면 없어지긴 해요. 뭐 하는데 시장이 거기 다 영세하잖아요. 그 축산하신 분들이. 그 실제로 삼도기업인가 어떤 그신 분이 이제 그 냄새로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플라즈마로 냄새 없애겠다. 그 냄새 없어질 수 있습니다. 네. 저 24학번 팀원 네네네. 참고로 저는 구독자였네요. 구독자요? 예. 아, 유튜브? 예, 유튜브. 아, 예. 제가 그걸 돈을 버는 사람 아니구나. 예. 국가에서 그때 이제 뭐 과제 중에 예, 예, 플라즈마 대중화 때문에 제가 강의를 만든 게 있어요. 유튜브에. 예. 네. 이제 농업 쪽인데요. 네네. 저는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센터에서 아, 네네네. 실증업을 하고 네.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번개가 많이 친 해는 네네. 농사가 잘 되죠. 잘 된다. 네. 그럼 질소의 그 굳건한 삼중 구조를 플라즈마가 깨기 깼다 때문에. 있잖아요. 네네. 그 깨진 것이 비수나 수증기를 타고 땅에 떨어져서 땅에서 뿌리옥 박테리아를 통해서 N을 맞습니다. 네네. 흡수하다 뭐 네네. 질소 구성이 된다라고 네네. 했는데 이 과정을 만약에 온실 안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대기 중에 질소가 있으면 가능을 하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게 예. 방법이 그렇게 하지 말고 대기 중에서 하면 얘가 또 희박하잖아요. 예. 그냥 플라즈마 가스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물에 계속 집어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가 질산염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 물을 비료 대신 뿌리는 거예요. 그냥 비료 없이 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장이 막 예, 잘 이게 되다. 질소가 예, 상당히 질소 비료 효과를 예, 효과를 내는 거니까. 천연 비료라고 네네. 이렇게 네. 평가를 이렇게 질소 하더라고요. 비료를 만드는 게 이제 우리 하버보시라고 해서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가성비가 맞는지 이제 원래 기존 것을 쓰는 거하고 그렇게 그렇죠. 만들 질산염을 만들어 네. 쓰는 거하고 네. 가성비 문제가 네.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나노 버블수를 만들어 가지고 네. 100m 이상을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식물이 이제 들어가게 하거든요. 식물 뿌리로 관주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2가지 설이 있어요. 플라즈마를 처리하면은 그 나노 버블이 끝까지 갈 때 살아 있고 플라즈마를 처리 안 하면은 그게 죽는다. 저희들은 실증은 어떻게 할지 못 하겠어요. 그 근데 부분에서는. 플라즈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는 화학 종들이나 그런 것들은 플라즈마라고 빛나는 그 안에서만 유지를 해요. 예. 살짝 나오면 그 주변 살짝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죽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플라즈마를 만들어 물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미 다른 형태로 가 있는 거예요. 아까 플라즈마 얘는 N으로 막 깨져 있어요. N. 하지만 물에 들어가면 얘가 NO2나 NO3나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버블에서 쭉 하면 플라즈마가 안 돼 있죠. 그렇죠.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 부분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플라즈마 활성수를 직접 만들잖아요. 기계를 네, 만들어가 네, 네. 그것을 다시 어떤 안개 분무기를 안개 분비를 뿌렸을 때 그때 자체에 지금 발생되는 게 이제 O3가 오존이 발생이 되느냐. 그다음에 또한 그 OH 라디칼이 어떤 좋은 성분에 의해서 어떤 그 미생물들의 그 나쁜 미생물 단백질 구조를 깰 수 있느냐. 이 두부. 이거는 뭐 실험을 해봐야 아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기 중에 뭐 생성되는 OH 라디칼이 나한테 와서 막 한다 뭐 이러잖아요. OH 라디칼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플라즈마 밖에 나가면 수 마이크로세크, 수 밀리세크, 길어야 수 밀리세크. 이 오존만 하루 이상 가요. 상온에서 보통 12시간 유지가 돼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떨어지고 온도가 높으면 라이프 타임이 짧아지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OH 이런 애들이 무슨 뭐 아침까지 상쾌합니다 이런 거 없어요. 계속 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계속 만들어져요. 그리고 제일 효과가 좋으려면 플라즈마를 직접 컨택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든지 효과가 제일 좋으려면. 1번. 네네. 아니면 아까 말한 물에 녹여서 좋은 형태로 만들든지.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구보다는 우주가 플라즈마 상태가 왔다고 했잖아요. 우주에 있는 플라즈마 상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랑 그리고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열 같은 경우에는 냉각으로 에너지를 소실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냉각 시스템 쪽으로도 접목이 가능한지.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주가 플라즈마 상태라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런 막 그런 플라즈마는 아니에요. 밀도가 엄청 희박한데 밀도가 엄청 낮아요. 밀도가 엄청 낮은 전자와 이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플라즈마를 정의하는 게 우리 수업을 안 했지만 되게 그 학술적인 이론이 있거든요. 뭐 밀도와 온도가 어느 조건이 돼서 뭐 마이랭스가 어쩌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조건을 만족하면 다 플라즈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건 태양을 빼고 뭐 성간물질이 됐든 지구 밖에 있는 우주들은 플라즈마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한 이런 형태의 플라즈마는 아니에요. 그래서 걔 자체를 어떻게 이용하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아까 냉각은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플라즈마, 그러니까 일반 기체에서 플라즈마 형태로 상을 변화시키려면은 에너지가 들어가죠.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네네. 만약에 연료, 뭐 램제트라든지 그런 연료 추진 상태에서 보면은 추진 기관에서는 에너지가 발생을 하면서 열이 발생을 되잖아요. 네네네. 이걸 냉각 쪽으로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제가 이 질문을 그게 플라즈마 기술하고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제가 조금 궁금해서 챗 GPT로 네네. 이제 항공우주 산업에서 네네네네. 플라즈마가 접목된 사례를 검색을 지금 네네네. 해봤어요. 근데 냉각 시스템으로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걔가 왜 그러냐면 챗 GPT라서 그래요. 왜냐면 걔는 여쭤봤어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니면 제가 모르거나. 네, 제가 모르거나. 저 막 그거 막 치면 물어보면 말도 안 되는 거 막 계속 끊임없이 대답해요. 얘는 챗 GPT는.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 분야로 응용이 가능한 기초를 해서 아마 질문을 없습니까? 네,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전체 그 플라즈마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기술을 우리가 오늘 접하게 되었고요. 아마 여러 분야에서 오늘 질문 나온 것과 같이 응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교수님은 기술 사업화를 많이 해본 어떤 그 경험을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리 학과에 상당히 많은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강의해 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